네, 이준석 전 대표의 여론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시기를 둘러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북 지역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0%를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광주와 전남 지역 경선이 진행되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내용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장외 여론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첫 연찬회를 열고 비상 상황을 수습할 해법을 모색합니다. 윤 대통령도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삼중고에 처해져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다가 그다음에 당의 내홍,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지지율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도 하락세는 게 삼중고 속에서 지금 연찬회를 통해서 물론 이제 연찬회는 정기국회를 좀 대비하고 정기국회 전략을 좀 짜자 이런 취지에서 늘 요때 하던 건데 지금은 사실 좀 정기국회보다도 지금 오히려 이 당 내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방점이 찍힌 그런 이제 좀 말하자면 위기 극복형 연찬회 이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근데 중요한 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게 현재 진행형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지금 경우의 수를 놓기가 참 애매한 그런 지금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찬회 대통령이 참석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국면이라면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오히려 당에 호소를 하고 그 호소 과정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다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인용과 기각이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아마 이제 또 의원들이 논의할 것 같고 그다음에 비대위에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더 이상 이제 이 확장하지 말고 다 갈등을 수습하자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 아마 대국민 결의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연찬회 끝나면 어떤 선언적 형식을 하긴 하는데 이번만큼은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뭔가 민생 정치라든가 정기국회를 앞둔 그런 어떤 결의, 그다음에 지금의 여러 가지 미중유의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국민 호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아마 결의문을 채택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얼만큼 이 결의문이 이제 그다음에 또 힘을 갖는 동력을 갖느냐는데 어쨌든 지금 연찬회 시기가 25, 26일이거든요. 이때 아마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맞물린다 그러면 과연 연찬회가 얼마나 또 많은 동력을 갖게 될지 좀 의문이긴 한데 아마 변수는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시기적으로 어떻게 접점을 마련하느냐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연찬회에서 좀 어떤 묘안들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연찬회에서 묘안이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처한 갈등과 위기 상황을 극복할 그런 묘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굉장히 엄중한 비상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위기의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만이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크게 3가지 점에서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 변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대국민 상대로 좀 진솔한 소통 그리고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의 지지율 굉장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만약에 20%까지 무너진다면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낮은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은 일단 무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독단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3번째로는 이제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인들만 하고 또 검찰 중심의 인사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굉장히 여론조사가 20%대를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전반적으로 자화자찬의 그런 내용만 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홍보 라인을 좀 교체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홍보 라인을 교체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 라인을 좀 경질하는 것이 더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민생과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좀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생과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확실한 좀 해법이랄까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 책임 장관제 또 책임 총리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확실하게 장관, 총리에게 맡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한 무능한 장관들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묻는 이런 좀 국정 운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싸우는 집안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지금 앞으로 윤리가 추가 징계를 하게 된다면은 이 싸움의 골이 더 깊어지거든요. 근데 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통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 극적으로 반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 저주한 지지율이 반전이 안 된다. 실제로 이제 과거 보면은 대선 과정에서 완전히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탄핵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극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봉합해서 결국 이제 대선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좀 처방 내지는 자세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은 위기의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런 혼란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도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차기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이제 새 지도부가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올해 연말이냐 아니면 내년 초냐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 좀 서로 다른 셈법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당권 주자 가운데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만 빨리 조속하게 좀 하자는 얘기인데 예.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가 출범을 사실 이제 이번 주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인선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비대위가 구성해서 최소한 한두 달 정도 그걸 지금 올해 연말에 전대를 하겠다는 거는 올해 한두 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준비 기간이 약 한 45일가량이 소요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지역 간 순회 경선 일정이라든가 후보가 토론회 일정 작다보고 그다음에 공고를 한 달 동안 해야 돼요. 후보 이제 그 받는 과정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기국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 윤 대통령께서 얼마 전 이제 그 의장단 간담회에서 올해 정말 정기국회에서 아주 시급한 법안으로 부동산 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미래 전략 육성에 대한 관련 법안들 통과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전당대회를 11월, 12월에 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9월부터는 전대 준비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당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직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란의 소진이 있지만 이게 설령 사라진다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전당대회 준비에 당이 몰입하면 또 각자의 후보 간의 입장으로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기국회와 민생경제는 사라지고 다시 전대 준비에만 몰입이 돼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이제까지 겨우 이제 하나 고비를 넘었더니 이제는 또 뭐 물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갖는 건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국민들 눈에는 국민의힘은 뭐 당의 내용이라든가 당권 경쟁이라든가 이런 데만 몰입하는 그런 집권 여당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정기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 정기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정 아젠다에 대한 세부 실행들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쭉 통과가 되면서 여당과 야당과의 협치도 이루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진다. 그래서 저는 아마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초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12월 10일쯤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한 45일 정도면 1월 말 정도가 될 텐데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예.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정기국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여기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분들은 또 당에 이제 또 착근을 하는 과정들도 있고 또 당심에 호소하는 그런 분들 전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기국회 시간을 대통령의 시간으로 만들지 못하면 예. 국민의힘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전대는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듯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의 이 국민의힘 내용 상황을 바라보는 당 내 시선과 또 국민적인 여론이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일단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권력 투쟁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국회의원들 또는 뭐 여러 이제 당직자들 또 실세들 간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시각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든 시각 차가
다른다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또 윤핵관 내지는 이준석 전 대표와 대통령이 물고 무는 이런 싸움을 계속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것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윤핵관에 대해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우리가 과연 전당대회를 언제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은 1, 2개월 내에 빨리 당을 정상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나라 정당 사상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 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적이 과연 있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이른바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가 하면은 윤핵관 내지는 당권 주자 심지어는 이제 안철수 의원까지도 대부분 내년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심들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민심이 요구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한두 달 내야 된다. 아니면 연말해야 된다. 아니면 연초해야 된다. 근데 지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한두 달 내에 빨리 이 당을 정상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즉 조기 전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부합을 해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의 어떤 위신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개파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경고를 내놓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또 윤핵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윤리위가 할 수 있는 게 지난번 이준석 대표는 그때 이제 품위 유지 위반이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해당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대표를 역임했던 분이 당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어떤 폭로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집권연 여당의 대표 6월 1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 직전 대선까지 승리로 이끌었던 당대표가 과연 그럼 이게 공당의 대표로서 처신이 맞는 것이냐.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로 살 수 있는 일들이냐. 당연히 윤리가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맞아요. 정치는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전직 당대표다운 그런 책임감과 리더십 그다음에 그런 행동 언행들을 보여준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이 이어질 것 같은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징계한다면 이건 선언적 효력밖에는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글을 웃음소리로 올렸던데 할 테만 해보라는 식인데 과연 그러면 여기서 윤리가 또 다른 징계를 의결한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바뀌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효력을 가질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점점 더 고립무원의 처지로 가는 거죠. 고립화되거나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든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말하자면 온당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는 있겠죠. 그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의 윤리가 또 다른 이 문제를 또 이준석 대표의 전선을 형성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건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의 이 가처분 신청, 당대표직 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전국은 정말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개인 의견들이 있더라도 좀 의견을 자제하고 당 내부에서도 그때까지는 근데 이준석 대표도 맞아요. 사실은 지금 자기가 낸 이 처분이 법원의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조금 당분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법원이 판단하게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는 오히려 조용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지금 돌아가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인터뷰를 통해서 공격하는데 저는 이거는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위고 이건 선동 정치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혁신위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혁신위가 과연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혁신위가
저는 사실 이 당 내용에 가장 먼저 불씨를 제공한 게 혁신이었어요. 예.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한테 그때 호소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승리로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당대표가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꺼내놓은 게 혁신위원회입니다. 거기서 또 뭘 다루겠다 했냐면 공천을 다루겠다고 했어요. 예. 그 순간 당이 그때부터 파열음을 내기 시작한 거고 정진석 의원이 그 부의장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사라졌고 지금 비대위가 들어섰는데 지금 비대위를 가지고도 이게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막 논란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혁신위가 서로 겹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혁신위가 차라리 그러면 그 권한을 비대위가 혁신하도록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지 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수선한데 계속 이렇게 갈라선 건 좋지 않다 했는데 혁신위가 22일 날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마 공천제도 개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러면 당이 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저는 이 주호영 비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 비대위도 이게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건 당의 안정을 보는 안정감 있는 그런 이제 안정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혁신에 대한 문제도 지금 이렇게 혁신위가 우리는 이렇게 혁신안을 내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당에 지금은 아무리 좋은 혁신안이라도 당에서 또 다른 논쟁적 소지를 가진 거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말씀 이제 더 드린다면은 예. 어쨌든 혁신이라는 게 공천밖에 없습니까? 저 정강 정책, 당의 방향도 있는 건데 왜 굳이 공천만 자꾸 이렇게 건드립니까? 그러면 점점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예. 좋은 뜻이라도 상황이 맞지 않으면 그건 제가 보기에 어떤 당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혁신위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후순위로 좀 가든가 아니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일정 부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타개할 지금 윤 대통령의 전국 돌파구 키워드가 협치입니다. 자, 국회장단 초청 만찬에서 중진협의체, 그러니까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화답을 했거든요. 여야 중진협의체가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일단 여야 중진협의체가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미 예. 이제 2014년도에 정의화 국회의장 때도 이걸 시도를 했는데 예. 사실상 이제 사문화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여야 중진협의체의 가동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극단적인 이제 대결 정치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갈 때 이걸 좀 중심을 잡아줄 그런 중진들이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좀 여야 중진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견 제안을 강력하게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으니까 지금 뭐 국회의장의 구상으로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좀 이게 가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실제로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국회의장단 3명, 그러니까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국회 부의장 여기에다가 또 여야 5선 이상 중진 그리고 또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원 의장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국무위원도 참여를 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좀 보수와 진보에 좀 원로 중에서 좀 대표격인 그런 사람들도 좀 참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제 여야 쟁점 법안이라든지 이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좁힐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사회적인 그런 쟁점에 대해서도 여야 좀 중진 협의체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여야 중진 협의체를 실제로 좀 법제화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안도 좀 통과시켜서 여야 중진 협의체를 좀 상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의 문제도 있고 또 낮은 지지율로 아마 고충을 겪고 있을 네. 텐데 북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대북 구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담대한 제안이라는 걸 했는데 예. 저는 사실 북한이 이 정도 제안이면 정말 저는 담대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니까 완성된 비핵화가 확인될 때 우리가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고 실질적인 지금 비핵화 과정만 중단한다 그러면은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이거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런 유사한 제안이 있었지만 보수 정부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물꼬를 틀 수 있는데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북한은 일거에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인 그 지지율이 좀 낮고 그다음에 예. 여러 가지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북한이 조금 더 이제 우리에게 더 공을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들의 우리가 카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략적으로 아마 조금 더 이제 진일보된 걸 갖고 와라는 이제 일종의 레버리지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제한 받지 않으면은 저는 그럼 북한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인데 예.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북한도 우리의 정치를 매우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협상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래서 8.1 경축사를 통해서 담대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그것을 당신들의 지지율이나 낮은 상태에서 전국 돌파 국면을 우리가 호응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마 정치적으로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 상황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주변 국가의 어떤 그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낮은 지지율을 통해서 지금 뭔가 이 북한 문제로 니들이 국면 돌파를 하지 말아라. 그 신호를 보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대북 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대북 관계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보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거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래도 앞으로 남북 관계는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은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또 담화를 보면은 북한의 국채가 핵 문제다. 라면서 이거는 경제 문제하고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긋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의 어떤 신뢰를 좀 획득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 타격 운운했는데 갑자기 담대한 구상을 얘기하면서 경제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감축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는 이제 부분이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요구하는 그런 필요를 좀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체제 안정 문제, 하나는 또 경제적인 안정 문제. 그래서 체제 안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이 강력하게 남한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부분이 왜 한미 군사 연습을 하느냐라는 것. 그리고 이 대북 전단 문제를 살포해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나름대로 조율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계속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이 대화의 물꼬를 틈으로 인해서 남북 대화라든지 또는 북미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대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호남대전 이틀차인데 일단 어제 전북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서 굳히기에 들어갔고 또 오늘은 전남, 광주에서 진행이 될 텐데 다만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투표율이 저조해서 이게 좀 전체 투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투표율 저조하고 예. 전체적인 투표 흐름의 행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최초에는 50%를 밑돌았지만 지금 40%를 밑도는 그런 저조한 투표율인데 예. 역설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하면 저조할수록 이재명 후보의 대세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강력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투표에 대거 참여하는가 하면은 또 박용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에서는 투표를 기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저조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그러니까 어대명이죠. 이 어대명이 지금 거의 이제 확대명이다. 대표는 확실하게 이재명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증거가 실제적으로 투표 결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전북에서 76%를 득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누적 득표율이 78% 득표인데 지금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텃밭이고 또 당심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오늘 이제 투표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예. 전망을 한다면 역시 지금까지 뭐 70% 중후반대의 흐름이 광주 전남에서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인데 이 텃밭에서 투표율이 저조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아직까지 다 마음의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지선, 연이은 패배로 인해서 어떤 상실감이 많이 빠진 것 같고 더군다나 이번 또 흥행 요소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 강훈식 의원이 중도 사퇴하면서 마지막 흥행 카드였던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될 텐데 우리가 굳이 뭐 투표소까지 나가서 투표하겠느냐라는 그런 심리가 팽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8대2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권리당원 투표 보면은 이재명 8, 박용진 2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쭉 가다 보니까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는 이럴 거면은 뭐 그냥 그 이재명 후보가 되는데 우리가 굳이 뭐 그 투표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심리와 함께 오히려 최고위원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친명이 주로 친 이재명계가 될 텐데 그러면 친 문재인계에서는 그럼 과연 고민정 의원이 올라오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사실 대표는 뭐 네. 제가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어차피 이제 일주일 남은 대표 경선은 이제 큰 의미가 없이 이제까지 모든 표를 다 수도권에서 뒤집힌다고 합산을 해도 저는 이재명 의원이 뭐 당대표가 되는 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같아서 이제는 과연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정기국회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방탄 의원, 방탄 대표라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저는 이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한때 당원 80조 논란이 계속 있다가 사그라드는 듯 싶었는데 뭐 일부 강성 지지층이나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아예 삭제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의원은 오히려 더는 논란을 벌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하나의 뭐 전당대회 선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의대명을 넘어서 확대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전당대회 전략은 로키 전략이에요. 불필요하게 쟁점을 만들지 않겠다. 그 이유는 어차피 대세론이 지금 확립이 된 그런 상황인데 불필요하게 뭐 쟁점이나 갈등을 만들어 가지고 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라든지 또는 뭐 이변이라든지 그런 변수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80조 항 논란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강성 지지층에서는 확실하게 이 80조를 폐지해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당무위 또에서 내린 결론을 보면은 절충은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기소가 되면은 당직을 정지한다라는 것은 유지를 하되 이 최종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권한은 윤리심판원이 아니고 그리고 당무위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절충을 한 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개정하는 것이 더 맞다. 그 이유는 법리상의 원칙하고 좀 맞지 않다. 우리나라 이제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기소만 한다고 해가지고 당직을 정직할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검찰의 보복 수사에 악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변하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부분이니까 지키자. 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절충안을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지금 절충안을 가지고 그냥 수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평론가께서도 예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민주당이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돌고 돌아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소만 됐다고 그게 하는 게 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윤리심판원의 구제 과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서 소명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왜 이걸 당무위로 가져갔느냐.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조금이라도 혹시 좀 말하자면은 그 불편한 혹은 더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나올까 봐 당무위로 가면 당무위는 굉장히 많아요. 뭐 그다음에 이 당의 지역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이는데 결국 당의 대표가 당무위원회 최고 의결권자입니다. 그러면 예. 결국 이건 셀프 논란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이 논란을 더 확산시키지 말자는 얘기는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국회 입성하는 과정이 국회의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가면
이 논란이 계속되면 정말 갑옷을 입는구나라는 그런 논란이 올 수 있어서 차단한 건 좋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윤리심판원에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무의 의결로 우회적으로 가가지고 정무적 판단을 하게끔 해서 대표가 어떤 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과연 그동안 우리 민주정당의 정체성 가져온 정당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로 봅니다. 저는 뭐 짧게 얘기하면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만 된다라고 해서 당직을 정직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에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당이라는 곳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조직체, 집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이 정치 보복으로 수사를 악용해서 기소를 한다라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든다면은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는데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한 건데요. 이번 조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는데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한 건데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 또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